안녕하십니까. 대방고시학원 생물박물관입니다. 오늘 서울시 10월 13일 날 서울시 시행 기출문제를 한번 쭉 복원을 기출문제 풀이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려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이클래스 생물 교재를 구석지까지 다 듣고 제 수업 들은 수험생이라면 95점이 나와야 돼요. 제가 다뤄주지 않은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가 있어서 그 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하이클래스 생물에 들어있고,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라 문제가 좀 장황하게 길고 또는 약간 살짝 응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다, 이거 안 배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1번 문제부터 그래요. 안 배운 것 같은 문제같이 생겼지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건데 여러분들이 살짝 응용하는 바람에 안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응용하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 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맞을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제 나하고 한번 쭉 풀이를 해가면서 그렇구나, 맞겠다, 그렇구나, 아마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수업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제일 먼저 출제 경향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항상 나왔듯이 10월 달에도 분자와 세포에서 6문제 30%, 유전학에서도 6문제 30%가 나왔고 출제가 됐고,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서 3문제 15%. 다른 때는 우리 작년에 2017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6문제, 여기서도 6문제, 한 문제, 4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선 30%가 출제가 된 거고, 여기서 20% 이렇게 해서 80%가 요 세 단원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요 세 단원에서 80%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에서 골고루 한 문제씩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3문제 나온 대신에 여기서 2문제가 나왔죠. 그런데 또 유형이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작년하고 올해는 어느 한 단원도 문제가 0문제가 없어요. 제로. 안 나오는 단원이 없었어요. 작년하고 올해는. 근데 다른 지방에서는 안 나오는 단원, 이런데 0, 안 나오는 단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7단원이 전부 다 한 문제라도 다 출제가 됐다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원이 항상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나 여태까지 예년에 비해서 항상 똑같이 나왔는데 요거의 숫자가 살짝 적어지면서 다른 부분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1단원과 2단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30%. 그래서 1, 2단원만 합해서 60%가 출제가 된 거죠. 그렇다고 나머지 단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든 단원을 다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가장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단원은 요 세 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알아보고,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들어갑시다. 1번에 보기는 인체에 존재하는 효소 X의 아미노산 배열이다. 이 X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서 세린의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세린에 대한 염기서열의 돌연변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했단 말이에요. 세린이 돌연변이가 발견해서 다른 아미노산을 치환했어. 그럼 이럴 때 요거 대신, 여기에 돌연변이가 해서 요거 대신 다른 아미노산을 치환할 때 가장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럴 때 안 배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려고 하죠. 배웠어요. 내가 노래 부르듯이 불렀는데 뭐라 그랬어요? 세트타 했잖아요. 우리가 아미노산에 어떤 아미노산들이 있는가? 아미노산의 종류에는 어떤 아미노산이 있겠는가? 그러면 비전하, 비극성, 비전하, 극성, 또 전하, 극성 아미노산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비전하 극성에는 뭐가 비전하 극성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했는가? 비전하 극성 아미노산 친수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트타 노래 부르듯이 불렀어요. 세트타 했어요. 뭐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OH. 그다음에 시스테인 뭐 가지고 있는가? SH. 아스파라진 글루타민은 뭐 가지고 있는가? NH2. 그래서 세트타 이렇게 해서 설명했고, 아스파라진 글루타민은 전하극성의 산성 아미노산, 아스파산, 글루탐산하고 똑같은 종류의 아스파.
글루탐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것까지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세린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세린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다른 것으로 치환했어. 그럼 가장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어떤 걸까? 세린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세린이 잘못해서 치환하는데 이걸로 치환한 거, 이걸로 치환한 거, 같은 이걸로 치환한 거 어떤 게 제일 좋겠는가? 세트타가 제일 좋겠죠.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은 비전화 극성이면서 OH 가지고 있잖아. 그럼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거는 세린이 돌연변이가 생겼으니까 뭐나 뭐를 넣으면 되는가? 트레오닌이나 타이로신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트레오닌이나 타이로신이니까 뭐가 답이 돼야 되는가? 3번 트레오닌 답. 쉽잖아요. 근데 1번 문제부터 이거부터 그냥 세트타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멘붕이 오기 시작하면 2번 편 막 틀려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생물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번 오늘 나하고 쭉 풀어봐요. 19문제가 다 쉬워요. 한 문제만 제가 안 다뤄줘서 그런 건데 그거는 좀 너무 심화로 깊숙이 됐던 문제가 한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약간 문제를 풀면서 응용을, 그래서 머릿속에 순발력을 발휘해서 빨리빨리 응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벌써 이거 나오면 이 생각이 나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내야 되죠. 이거는 뭐 우리 이게 비전화 극성암미노산 친수성에서 여러 번 써있던 그 문제를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2번은 효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기질과 결합해서 대사의 반응 속도를 높인다. 그러면 효소가 작용하면 대사가 반응이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기질과 결합해서 효소의 대사 반응 속도를 높인다. 맞고, RNA가 효소로 작용한다. 효소의 본체는 주성분은 뭐라고 했는가? 단백질인데 효소는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되는가 하면 효소는 뭘로 구성된 효소도 있는가? RNA로 구성된 효소도 있다. 그래서 뭐가 있다라고 했는가? 리보자임은 RNA로 구성돼서 RNA가 효소로 작용한다. 우리 545쪽에 리보자임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리보자임은 RNA 효소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RNA가 효소 작용한다. 리보헥산 엔자임이잖아요. 그럼 리보헥산은 바로 RNA를 리보헥산, 디옥시리보헥산은 DNA. 그래서 리보헥산 엔자임 합해서 리보자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화학적 경로의 마지막 산물이 앞쪽 반응에 억제제로 작용하는 경우 피드백 작용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그림에서 뭐 설명했었는가 그러면 이러한 효소가 있었는데, 이러한 효소가 있었고 이러한 기질이 있는데 이 효소에 의해서 이 기질이 작용을 해서 분해돼서 제일 최종적에 이런 모양의 생성물이 나왔다. 근데 이 생성물이 다시 효소에 작용해서 효소의 활성 부위를 이렇게 억제시킨다. 그래서 피드백 억제. 너무 많으면 억제시키고 너무 적으면 빨리 나오도록 해서 이게 부족해지면 이게 빠지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가역적으로 해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그림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림, 이게 바로 무슨 억제라고 얘기하는 건가? 피드백 억제를 한다. 피드백 억제, 마지막 산물이 앞쪽 반응에 억제제로 작용하는 피드백 억제를 한다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효소 배우면서 이 그림 설명했고, 1번에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을 위해서 기질의 효소 결합하는 부위를 무슨 부위라고 한다? 그렇죠. 활성 부위라고 한다라고 해야 되죠. 활성 부위, 효소의 활성 부위에 작용한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효소는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준다, 낮게 해준다. 낮게 해주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나게 만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됐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여러 번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효소에 관한 내용. 그래서 효소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 동물의 세포의 기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것도 심화 교재의 심화 내용에서 세포의 기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세포에서 세포막에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그림을 제가 여러 번 그려서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는가? 콜라겐이 있고, 요 콜라겐이 어디에 있는가? 콜라겐이 이런 망 같은 데 얽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망 같은 걸 뭐라고 했는가? 프로테오글리칸.
프로테오글리칸이고 이걸 고정시켜주는 단백질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그렇죠. 피브로넥틴. 요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세포의 기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는가? 요거는 인테그린이고 막단백질이죠. 세포막에 있는 거지 세포 외에 있는 게 아니지. 세포막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니까 여기서는 막단백질인 인테그린은 세포의 기질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되죠.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세포의 기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인간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어요. 1번 호흡은 산소 발효는 무기질이 전자 수용체이다. 호흡에서 전자 최종 수용체는 산소가 맞죠. 그런데 발효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뭐가 되는가? 무기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죠. 유기물이다라고 해야 되죠. 유기물이다. 그래서 우리 2018년 9월 릴레이 모의고사 4회 설명하면서 수업 시간에서 많이 설명했지만 4회 설명하면서 사회 기억번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가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4회 기억번에 뭐라고 나왔는가? 전자 공여체와 전자 수용체가 모두 유기물이다. 문제는 뭔가? 호흡과 발효에서 공통점은 어떤 것인가 해서 릴레이 모의고사 4회에서 4번 문제 기억번에 그대로 있는 걸 내가 여기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전자 수용체와 전자 공여체가 모두 유기물이다? 그럼 무기물. 금방 똑같이 나왔어. 거의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번이 무기물이다 아니고 유기물이 전자 수용체이다. 그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포도당이 H12O6 포도당이 무슨 산으로 되는가? 피루부산 H4O3로 되고 이 NAD가 이 NADH 플러스 H로 되면서 이게 무슨 산으로 되는가? 젖산 3H6O3로 된다. 그럴 때 다시 요게 받는다. 그래서 피루부산이 전자의 최종 수용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피루부산이 무슨 물인가? 유기물이잖아. 유기물. 그래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유기물이다 하면서 요거 설명을 했어요. 1번 딱 보면 1번이 답이구나 바로 넘어가면 돼요. 확실하게 무기물이 아니니까 유기물이기 때문에 인체에서도 발효가 일어난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발효는 무슨 발효인가? 바로 젖산 발효 일어난다라고 하고 해당 과정 이건 뭐 다 알죠. 세포지에서 일어난다. 탄수화물이 아미노산 탄수화물도 분해되지만 단백질 지방도 분해돼서 무슨 회로로 들어가는가? 티슈 회로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미노산은 뭐 된 후에 티슈 회로로 들어가는가? 아미노기를 제거해서 탈아미노 반응 후에 유기산이 티슈 회로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티슈 회로로 들어간다.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돼야 되죠. 그다음 5번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핵산의 거대 분자에 대한 보기의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염기, 당, 인산으로 구성된 뉴클레오시드. 뉴클레오시드는 뭐하고 뭐만 뉴클레오시드라고 하는가? 염기와 당만 뉴클레오시드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이클레 생물에 있어요. 뉴클레오시드는 염기, 당. 그럼 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당 인산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뉴클레오시드가 아니라 타이드라고 얘기해야 되죠. 가 기본이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그다음에 DNA, RNA 구성당 리보스다. 리보스는 뭘 구성하는 당인가? RNA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고 DNA를 구성하는 당은 무슨 리보스인가?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니은도 틀렸죠. 그럼 답은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바로 디귿, 리을로 나왔는데 디귿의 핵산의 기본 단위는 NAD 또는 NADH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77쪽에 NAD의 약자까지 내가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는가? N은 니코틴산 아미드, A는 아데닌 하고 디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에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요. 다이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이게 NAD,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당 인산이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개 있다. 그랬을 때 이것도 내가 NAD가 이 10월 6일 날 릴레이 특강 18번 강의하면서 뭐 나왔었냐면 라이게이즈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라이게이즈는 에너지를 뭘로 쓰는가? ATP의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세균은 NAD를 이용한다. 그 얘기하면서 NAD의 약자를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NAD의 약자. 그래서 N이 니코틴산아미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야. 그래서 여기서 다이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로 되면서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세균은 라이게이즈가 DNA를 연결한다라고 그때 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떨어져 나가면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NAD를 구성한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맞는 건 디귿, 리을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 내야 되고 6번에 생명공학 DNA 조학 관련 기술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플라스미드. 플라스미드는 벡터로 사용한다. 이건 뭐 다 알 수 있죠. 다 우리 뭐 모든 책에 다 있는 말이고. 그다음에 DNA 라이게이즈는 점착성 말단을 열린 두 DNA 단편을 연결. DNA 연결 효소가 DNA 라이게이즈. RNA 중합효소는 RNA 합성 시 프라이머를 요구한다. RNA 중합효소는 프라이머가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프라이머가 자체가 RNA 프라이머. 우리가 DNA 중합효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프라이머가 있어야 되죠. 왜 그런가? DNA 중합효소는 그대로 중합이 안 되니까 프라이머. 근데 그 프라이머가 무슨 프라이머인가? RNA 프라이머를 붙여서 중합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RNA 중합효소는 자신이 RNA니까 프라이머가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것도 내가 설명하면서 어디에서 설명했냐면 하이클래스 생물에도 있지만 10월 6일 날 릴레이 특강에서 19번 풀이하면서 복제 전사 차이점을 1, 2, 3, 4, 5, 6, 1, 2, 3, 4, 5, 6 해서 구별해서 프라이머가 필요가 없다 분명히 그날 얘기했어요. 바로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일주일 후에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프라이머가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3번이 요 릴레이 특강 바로 일주일 전, 또 1회에서 4회까지 한 건 한 달 전 9월 달에 한 거고 바로 일주일 전 10월 6일 날 10월 13일 날 처음 봤으니까 딱 일주일 전 토요일 날 내가 수업을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3번 RNA 중합효소는 RNA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아는 말이죠. 역전사 요소. 그래서 답이 3번.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어렵지 않은 문제고, 다음 7번에 유전자 발현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염색체 구조와 변형은, 염색체 구조가 일어나면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죠. 염색체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 또 진핵생물의 전사는 복잡한 단백질 복합체. 그럼 진핵생물의 전사는 복잡한 단백질 복합체. 이게 누군가 그러면 전사인자도 단백질, RNA 중합효소 단백질, 특수전 일반 전사인자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잖아요. 한마디로 전사계시 복합체. 전사계시 복합체가 바로 복잡한 단백질 복합체. 그래서 이게 전사계시 복합체에 의해서 전사가 조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사인자도 있어야 되고 매개단백질도 있어야 돼요. 매개단백질, 전사인자, 또 RNA 중합효소 해서 RNA 이런 것들이 붙어서 전사계시 복합체를 만든 다음에 조절이 일어난다. 또 진핵생물의 mRNA 한 가지 이상의 방법, 어떤 방법인가 그러면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스플라이싱이 일어날 때 일하는 방법은 이게 엑손이고 인트론이고 이게 엑손이다라고 하면 이걸 고리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작용한다라고 했는가? 이런 RNA가 작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는가? 소형 핵 RN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게 단백질이 결합한다. 단백질. 그래서 요 소형 핵 RNA와 단백질이 결합해서 뭘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요건 소형 핵 RNA 단백질과 단백질이 결합했다. 그래서 소형 핵 RNA와 프로테인이 결합했다. 그래서 스놉스라고 얘기했죠. 여러 가지들. 요놈들이 여기에 결합을 하면서 요걸 도려내죠.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잘라내죠. 이런 방법으로 스플라이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또 있는가? 양옆에 리보자임이 있어서 리보자임이 그대로 잘라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양옆에 리보자임에 의해서도 잘릴 수도 있고 snRNP에 의해서도 잘릴 수 있다. 두 가지만 알아도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잖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진핵생물의 mRNA가 가공돼서 세포질로 이동된 후에 RNA가 가공돼서 이동됐어요. 그러면 유전자 발현이 조절될 기회가 없다? 아니죠. RNA 간섭 있잖아요. mRNA 절단하는 거, 마이크로 RNA가 mRNA 절단하죠. 소형 핵 RNA가 mRNA 절단하죠. 또 RNA 편집도 하잖아. 가이드 RNA가 RNA 편집도 해요. 그래서 RNA 편집도 일어나고 마이크로 RNA
소형 RNA, siRNA나 이런 RNA에 의해서 뭐가 되는가? 유전자 발현이 조절된다. 발현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할 수도 있고, mRNA를 방해할 수도 있고, 간섭할 수도 있고, 또 mRNA를 뭐 할 수도 있는가? 편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절되기가 없다? 아니죠. 있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돼야 되죠. 8번은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라지 A하고 스몰 A에서 라지 A, 스몰 A가 된다. P, F1. 그건 무슨 원리라고 했는가? 우열의 원리. 우리 배울 때는 뭘 갖고 배우는가? T 갖고 했잖아요. 큰 완두와 작은 완두 사이에서 큰 완두가 나온다. 우열의 원리. 이것을 교배하면 여기서 나오는 건 어떤 모양으로 되는가? 그러면 F2는 둘 중에 하나씩 분리돼서 En이 N으로 분리돼서 다시 만나면 En이 된다. 분리법칙이라 그랬어. 그럼 분리돼서 다시 만난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수정을 해서 다시 만나야 되지. 분리돼서 자손에게 전해진 게 수정을 해서 만나요. 수정하려면 무슨 생식하는 놈만 해당되는가? 유성생식이지 단세포같이 분열법으로 번식하는 놈은 분리의 법칙이라는 게 없죠. 그냥 분열법이니까. 그래서 이 n짜리가 n으로 분리가 된다. 분리의 법칙. 그럼 이 n이 n으로 분리가 된다. 모든 생명체, 세균엔 적용 안 돼요. 세균에 적용되지 않고 유성생식하는 이배체 생명체에 적용된다. 유성생식 맞죠? 무성생식, 단세포, 무성생식하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단세포 생물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유성생식하는 이배체 생명체에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맞는 건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 우리 분리의 법칙에서 푸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의 염색체.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말을 좀 이상하게 해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1번이 답인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여기선 봐요.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럼 클라인펠터 증후군 뭐예요? XXY예요. 그럼 XXY는 3개인 사람한테 나타날 수 있어 없어? 3개 이상은 3개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XXY는 성염색체가 3개잖아요. 그럼 나타나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다 해야 되죠. 이 문제를 잘못 읽어서 얘도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이렇게 읽어서 1번이 답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틀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이걸 클라인펠터증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클라인펠터증은 XXY인데 얘네들은 성염체가 4개, 이건 뭐 5개지만 클라인펠터증 3개 이상이면 클라인펠터증 같은 경우는 성염체가 3개 이상의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성염체가 3개니까. 그래서 이걸 잘못 읽어서 얘도 클라인펠터증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성염색체가 3개이다. 만약에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 3개인 사람한테 나타날 수 없다. 이러면 맞는 말이야. 터너 증후군은 뭐만 하나 있으니까 X 하나만 있으니까 터너 증후군 그러면 X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성염색체가 3개 이상이 아니라 성염색체 1개인 사람한테 나타나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터너증인 예부는 그럼 나머지 또 읽어봅시다. 나머지 1번인지 아는 거 알았어요. 지금 1번하고 2번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1번을 잘못 읽어서 1번이 혹시 근데 요 말은 뭐 어떤 책에도 뭐 이런 말 없고 터너 증후군은 또 이런 말도 없어요. 터너 증후군은 지능의 이상이다 이런 말도 전혀 없어요.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 X이고 외소하고 난소가 잘 발달 안 된다 이 정도의 말밖에 없어요. 책에는. 지능에 대한 얘기는 다운 증후군에서 지능에 대한 얘기가 있지. 터너 증후군에는 지능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럼 한번 읽어보면 터너 증후군 여성의 핵형에선 총 44개 아니죠. 44개 플러스 X의 45개. 그러니까 45개 염색체면 상염색체는 44개잖아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거 답 아닌 거 분명히 알았어. 성염색체가 XXY인 사람 터너 증후군 아니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래서 이거 아니니까 답은 나올 건 2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수업할 때 나머지가 답이 다 아니면 요게 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2개 중에서 분명히 요게 답 같은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2번 돼야 되죠. 그 다음에 DNA와 유전물질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1번하고 4번. 4번에도 좀 무식하게 써놔가지고 주변용 밑석이 갖고 막 세균에 이거 파지를 분리하고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게 4번이 아닌가 막 헷갈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블렌더 가지고 시료를 분리한다 이렇게도 나와요. 사전에 찾아보면 블렌더는 밑석이로서 이걸 시료를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시료를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말이 좀 약간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믹서기에다가 이 세균하고 파지를 집어넣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렇지 이제 블렌더라고 한다면 시료를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1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죠. 방사능에서 S30와 P32로 구성된 T2 파지를 혼합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실험할 때 어떻게 실험하는가? 실험할 때는 이렇게 대장균이 있으면 여기에 파지를 감염시키는데 여기다가 뭘 해서 감염시키는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DNA에다가는 뭘 해서 감염시키는가? P32 또 다른 대장균에 파지 해놓고 이제 단백질에다가는 뭘 집어넣는가? S32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 거지. 이거를 한 마리의 대장균에다가 감염시키는데 여기는 뭐 P32 또 P32 또 여기는 S35 이러한 파지들을 그래서 파지를 여기다 더덕더덕 P32, S35, P32, S35 이렇게 해서 혼합해서 감염시킨다. 이렇게 실험하면 방사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걸 분리시켜서 이렇게 원심 분리시켜도 방사능이 막 여기서도 방사능이 번쩍번쩍 보이고 여기서 방사능이 막 보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도 방사능 띄고 여기서도 방사능 띄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키면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요놈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 요놈은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갈 거고 그러면 P32는 일로 더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서도 방사능 띄고 여기서도 방사능 띄고 그러면 실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험하면 이거 갖고 이런 방법으로 실험해야 이것을 교반기에 넣고 원심 분리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요거는 가벼우니까 위에 뜨고 요건 무거우니까 아래 가라앉는데 단백질에 S31 집어넣으니까 단백질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만 방사능이 나타나고 여긴 방사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죠. P32가 들어간지 S32가 들어간지 이걸 보고서 S32는 여기 안 들어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이걸로 해놓으면 DNA 이걸 원심 분리기에다 원심 분리시키면 이게 분리되면 요거는 가벼우니까 위로 뜨고 요건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고 그러면 SP32 됐으니까 이거는 위에서 요 P32는 대장균 내로 들어가서 복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무거워서 가라앉으니까 이 안에 SP32짜리가 들어갔지. DNA는 들어갔고 있으니까 여기만 방사능을 막 띈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실험을 해야 위에 방사능 뜨는지 아래 방사능 뜨는지 아는데 이걸 혼합시켜가지고 P32하고 S32를 막 혼합시켜서 해놓으면 여기도 방사능 띄고 여기서 방사능 띄고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나누어서 해야 되지 그냥 혼합시켜서 실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건 1번이에요. 4번도 뭐 마땅치 않지만 가장 옳지 않은 건 1번이 가장 옳지 않다. 이렇게 돼야 되죠. 11번 문제가 내가 갈색 지방이란 말을 캠벨 생명과학 문제풀이에서 설명을 했어요. 갈색 지방 설명했고 열연주로 날아간다까지 설명했는데 몇 ATP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못했어요. 이렇게 나온 건 좀 심화로 나온 건데 그래서 이 갈색 지방 무슨 말이냐면 겨울의 동면한 포유류의 갈색 지방인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할 때 한 분자의 포장에서 산화되면서 생성된 ATP의 수 그랬어요. 근데 갈색 지방에는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갈색 지방에는 여기 설명을 그래서 여기 설명 써놨어요. 갈색 지방 세포에는 비떨림 열 발생.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추워요. 추우면 근육이 뭐 해야 돼요? 추울 땐 열 생성은 뭐 하는가? 추우니까 열을 많이 생성하고 열 발산은 억제해야 되죠. 추울 때 열 생성 촉진하니까 추울 때는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근육이 막 떨려서 움직이면서 여기서 열 에너지가 막 미토콘드리아에서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에너지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 발생을 촉진시켜서 내 몸을 춥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겨울에 뭐 하는 놈이가? 동면하는 놈이니까 ATP는 필요 없는 놈이에요. 잠만 자니까 ATP는 필요 없고 내 몸에서 열은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포장을 분해해야 돼요. 포장을 분해해서 포장 플러스 포장을 분해해서 H2O하고 나온 에너지를 어디에다 저장해야 되는가? ATP에 저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ATP에 저장하는가? 38 ATP에 저장을 해서 40% 저장하고 60%는 열로 내보내죠. 그래서 추울 때는 물질 대사가 많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추울 때 물질 대사 촉진. 그런데 겨울에 동면하는 놈은 여기 이 에너지를 ATP로 만들 필요가 없고 몽땅 다 무슨 에너지로 만들고 싶은가? 열 에너지로 생성하고 싶어요. 잠자니까 ATP는 필요 없고. 그럼 이걸 열 에너지로 생성하기 싶은데 그런 걸 떨리지 않고 열 에너지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떨리지 않고 열 에너지가 나오는가? 몸이 떨림이 없는데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건 갈색지방의 세포에 있는 서모제닌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지질 막 사이에 수소이온을 무슨 수송시키는가? 능동송시키죠. 이게 미토콘드리아 막이에요. 미토콘드리아 막, 내막이죠, 내막. 내막에서 막 사이 공간으로 수소이온을 능동송시키면 여기에 수소이온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럼 이 수소이온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무슨 합성 효소가 있는 통로를 빠져나오는가? 그렇죠. ATP 합성 효소가 있는 통로를 수소이온이 빠져나오면서 뭐가 생성되는가? ATP가 생성되는데 갈색지방 세포예요. 갈색지방 세포에는 여기에 어떤 단백질이 있는가 하면 서모제닌이란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모제닌이란 단백질이 여기 껴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면 단백질이 여기 껴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을 일로 다 나가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 있는 수소이온을 일로 다 나가게 만들면 포장이 계속 분해돼서 수소이온을 능동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이 수소이온이 다 일로만 나가는 거예요. 일로 나가면서 뭘로 나가는가? 열로 나오는 거예요. ATP 대신. 그러면 ATP를 몇 개밖에 안 만드는가? 그러면 우리가 해당해서 몇 ATP 만드는가? EATP. 무슨 수준 인산화인가? 기질 수준 인산화. 또 TCA 회로에서도 EATP 기질 수준 인산화. 그리고 전자 전달 산화적 인산화에서 전자 전달이 일어나면서 즉 화학 삼투 전자 전달과 산화적 인산화에서 얼마가 나오는가? 34 ATP. 이거는 산화적 인산화. 그런데 이 일로 나가야 34 ATP가 나오는데 이 나온 전자들 수소이온들 다 일로 나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만들어지는가?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일로 새나가지 않으니까. 그럼 이 38 ATP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뭘로 나가는가? 열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동면하는 동안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의 체온을. 그래서 이 ATP 생성사에 짝풀림을 유발한다. 서모젠이 짝풀림을 유발해서 대사연료는 소모돼요. 이건 계속 소모되고 있어요. 대사연료는 계속 소모되고 있지만 뭐는 생성하지 않는가? ATP를 생성하지 않고 그 ATP 생성하지 않는 만큼을 다 뭘로 방출하는가? 열로 방출한다. 이런 거죠. 겨울에 동면하니까 에너지가 필요 없으니까 체온만 유지해주면 돼요. 그래서 열로 다 방출하니까 자기 몸의 체온만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되면서 ATP는 많이 안 만들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서모제닌이라는 물질이 많은 포유류 새끼들도 굉장히 추우니까 열을 많이 만들고 또 새끼들이가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니까 에너지 많이 필요 없어요.
에너지 많이 필요 없는데 추울 때 이렇게 열을 많이 생성해야 돼요. 특히 동면을 취하는 동물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막단백질인데 왜 지방이 갈색 지방인가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워낙 많아서 갈색 지방이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혈액이 거기에 많이 순환되기 때문에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 쓰이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거죠. 계속 이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못 내지. 운동을 못 하죠. 동면 끝나고 나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ATP만 만들어내는가? 4ATP만 만든다 그러죠.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 문제를 전부 다 대략 보고서 38인가 보다. 38. 그래서 요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건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한번 알았는데 내가 예상했잖아요. 서울시 문제 희한한 거 한두 개가 나올 거라고. 서울시 문제 이상한 거 한두 개가 나오는데 그건 그 문제를 풀면서 멘붕이 오면 안 되고 그 문제를 풀면 내가 모르니까 남도 다 모를 것이다. 운에 맡기자고서 딱 찍고서 넘어가야 되지. 이걸 갖고 이거 틀렸다, 이걸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이거 틀린 거에 신경 써서 12번부터 또 완전히 두루룩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나도 모르면 남도 모른다 생각을 하고 바로 12번 들어가면서 정신 차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12번은 그래서 11번에서 이렇게 멘붕 온 다음에 12번 문제 풀니까 이게 풀리나 안 풀리지. 이 문제가 이렇게 긴데 그래서 이 12번만 문제가 이렇게 길어서 한 판에도 안 올라가고 두 판으로 올라갔어요. 그 11번 문제를 12번이고 이게 12번 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11번에 멘붕이 오니까 이 문제 풀리나? 안 풀리지. 정신만 바짝 차리면 풀리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그러면 검은색 몸통 흔적 날개 막대 모양의 눈을 나타내는 몸통은 검은색이고 날개는 흔적 날개고 막대 모양을 나타내는 열성 대립 유전자 열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A, B, C 그러니까 요게 A, 요거는 B, 요거는 C라는 소리죠. 그래서 A는 검은색 흔적 날개 막대 모양의 눈이에요. A, B, C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세 가지 열성에서 모두 동형 조파면 초파리를 정상 초파리와 교배했다 그랬어요. 그럼 정상 초파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얘가 열성이니까 정상은 이게 정상이겠죠. 정상. 그래서 정상은 정상과 검은 몸통일 때 정상은 A, 검은 몸통은 스몰 a, 또 정상은 B, 또 흔적 날개는 스몰 b, 또 막대 모양 정상. 그래서 정상은 C, 막대 모양은 모양의 눈이죠. 막대 모양의 눈은 스몰 c. 이렇게 됐을 때 자손 F1은 모두 정상 수컷과 정상 암컷 초파리로 관찰됐다 그랬어요. 그럼 모두 정상 나왔어. 그럼 다 이런 정상이 나왔죠. 그런데 F1의 수컷 초파리와 암컷 초파리를 교배해서 얻은 자손 1600마리를 교배했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누굴 교배했는가 하면 정상인 것과 누굴 교배했는가? 암수를 교배했어요. 그럼 둘 다 정상이야. 정상. 암수. F1은 모두 정상 수컷과 정상 암컷이라고 했으니까 수컷도 모두 정상. 암컷도 모두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1600마리를 표현형에 따라서 보기와 같이 분류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나타난 것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니까 정상이 검은보다 우선, 정상이 흔적보다 우선, 정상이 막대 모양보다 우선이다. 근데 정상 수컷과 정상 암컷을 교배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어떤 결과인가? 이 결과가 여기서 나온 결과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다 잡히죠? 여기서 여기 둘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풀라고 했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풀라고 했는가? 이러고 이 얘기 맨날 얘기했는데 라이티스 몰티 라지알 스몰알
라이트, 스몰 t, 라지 r, 스몰 r이다. 라이트는 큰, 스몰 t는 작은 완두, 라지 r은 둥근 완두, 스몰 r은 주름진 완두 했을 때 요거하고 요걸 교배하면 큰 것과 작은 것이 몇 대 몇 나오는가? 3대 1 나온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하라 그랬지, 따로따로. 무슨 유전으로 풀라 그랬는가? 독립유전으로 풀라 그랬어요. 얘 따로 계산하고 얘 따로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가 금방 찾으면 되지. 이걸 보고 야 이거 하긴 11번에서 멘붕이 왔기 때문에 12번에 이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지 아마. 근데 이거 항상 내가 이것끼리 따로따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상, 몸통만 먼저 해요. 몸통만 해. 몸통. 몸통만 하면 정상하고 정상 몸통을 해요. 몸통을 했더니 정상끼리 교배해서 나온 결과예요. 정상끼리 교배해서 나왔더니 몸통은 정상하고 몸통, 정상하고 검은 몸통이 몇 대 몇으로 나왔는가를 찾아야 되지. 그러면 수컷, 암컷. 그러면 여기서 암수를 구별해 놨으니까 또 암수 구별해야 돼요. 그럼 정상 몸통 암컷 몇 마리? 정상 몸통 암놈 몇 마리인가? 600마리. 그러면 정상 600마리. 암컷 먼저 해요. 암컷 정상이 암컷 600마리. 또 이건 수컷이니까 아니고 그거 또 있네요. 정상 암컷 몇 마리 나왔는가? 200마리. 또 없네. 그러면 몇 마리가 되는가? 800마리. 암컷은 800마리 대 암컷 정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찾는가? 검은 몸통 찾아봐야 되죠. 검은. 암컷 검은. 그럼 암컷 검은인 건 없네. 0. 이랬죠? 그럼 이제 수컷 찾읍시다. 수컷 정상 검은. 그러면 수컷 정상 몇 마리인가? 300마리. 이건 검은이니까 안 되고. 100마리. 그럼 몇 마리가 되는가? 400마리. 수컷 검은, 암컷 검은, 수컷 검은 거 몇 마리가 되는가? 300마리. 100마리, 400마리네. 그럼 몇 대 몇인가? 그렇죠. 400마리니까 1대1이에요. 그래서 검은 정상 했더니 400, 1대1이고 여기는 800마리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에? 이걸 보고 머릿속에 딱 들어야 되는 게 만약에 이것도 내가 우리 릴레이 특강에서도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암놈이에요, 순놈이에요? 모르지. 암놈, 순놈이 모르지. 그런데 수컷은 400, 400이고 암컷은 800, 0이야. 수컷과 암컷이 비율이 달라. 이건 수컷, 암컷 비율이 다를 리가 없잖아요. 구별 안 되지, 암수 구별이. 근데 수컷하고 암컷이 비율이 달라. 만약에 수컷도 400, 400, 암컷도 400, 400이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수컷과 암컷이 비율이 달라. 그렇다면 아하, 이놈 무슨 염색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성염색체 있으니까 수컷, 암컷 비율이 다르죠. 그래서 이 몸통은 X염색체 위에 있다는 걸 확인이 되는 거지. 아니 성염색체 있으니까 수컷, 암컷 구별이 다르지 어떻게 이거 수컷, 암컷 구별이 다르겠어요? 이거 릴레이 특강에서 2번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수컷, 암컷 구별하는 문제 가계도 갖고도 풀고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X염색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몸통 해결했어요. 이제 한 개 해결했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 쭉 푸니까 나는 여러분들 이해시키면서 푸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혼자 쭉 풀면 돼요. 그럼 이제 날개 모양 봅시다. 날개 모양은 정상과 정상 했는데 정상 날개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날개. 정상 날개하고 무슨 날개가 되는가? 흔적 날개. 이것도 수컷, 암컷 나와 있으니까 구별해 봐야 되죠. 그럼 정상 날개 몇 마리인가? 정상 날개 그러면 정상 날개 수컷 먼저 해. 수컷 정상 날개 몇 마리예요? 300마리. 정상 날개 300마리. 그래서 600마리. 없네. 그래서 정상 날개 600마리. 수컷은 600마리 말이고, 그 다음에 흔적 날개 몇 마리인가? 수컷. 흔적 날개. 흔적 날개 몇 마리? 300마리. 수컷, 흔적. 백백이구나, 백백. 200마리. 200마리가 나왔죠? 하는 방법 알죠, 지금?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야. 그럼 암컷 봅시다, 암컷. 암컷, 정상 날개 암컷은 몇 마리인가? 600마리. 흔적 날개 암컷은 몇 마리인가? 그렇죠, 200마리. 아하, 요거는 3대1 나왔네. 3대1 나왔으니까 요 날개는 어떻게 되는가? BB. 이것도 BB니까 3대1 나왔지. 수컷하고 구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하, 요거는 상염색체 있구나. 상염색체. 요거는 무슨 염색체 있는가? X염색체 있는 거죠. X염색체. 수컷이니까 XY. 그래서 요게 이렇게 있으니까 암수가 다르지. 그러면 이제 뭘 보는가? 그러면 눈 봅시다. 눈 보면 정상눈. 눈은 정상눈하고 막대 모양 눈. 이것도 수컷, 암컷. 그럼 정상눈 수컷은 어디 갔느냐? 정상눈. 정상이죠, 정상. 정상눈 수컷 몇 마리인가? 300마리. 정상눈 수컷 100마리. 없죠? 그럼 정상눈 수컷 몇 마리가 되는가? 400마리. 어딘가 이제 살살 보이기 시작하죠? 400마리. 그럼 암컷, 그러면 막대 모양 수컷은 몇 마리인가? 수컷 막대 모양 300마리, 수컷 100마리. 그러니까 400마리.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네. 암컷. 정상 암컷 몇 마리인가? 정상 눈 가진 암컷 600마리, 200마리, 그러니까 800마리. 없네. 800마리.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네. 암수가 달라졌네. 그러면 아하, 요것도 무슨 염색체에 있다? 에? 암수가 다르니까. 그렇죠? 성염색체, X염색체에 있구나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뭐야? XX.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이것도 릴레이트 강에서 얘기했죠. 상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22쌍 위에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X 위에 있다라고 하면,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하면 성염색체는 하나밖에 없잖아. X. 그래서 성염색체에 뭐 되어 있는가? 연관되어 있다가 되죠. 연관. 그래서 뭐하고 뭐가 연관되어 있는가 그러면 뭐하고 몸통하고, 이것도 X염색체에 있다 이 소리죠. 이것만 상염색체에 있는 거고, 몸통과 눈은 연관되어 있다는 게 되죠. 그런 방법 알겠죠? 내가 암수가 다르면 성염색체, 그 성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연관. 아니 44개 플러스 XY인데 또는 XX인데 여기에 있으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수가 44개씩이나 있으니까, 22쌍씩이나 있으니까. 근데 이건 딱 한 쌍밖에 없잖아, 한 쌍. 그럼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떤 놈인 건 다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들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내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그렇다면 그건 다 같은 X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의 같은 X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연관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1번 몸통 색깔과 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연관되어 있다. 몸통 색깔과 눈 연관되어 있다.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가? X염색체, 성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 맞죠? 또 몸통 색깔과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반성유전한다. X염색체 있으니까 당연히 반성유전하지. 또
날개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 유전자, 날개는 상염색체 유전하죠. 또 몸통과 날개 모양, 얘는 X고에 있는 상황이니까 연관되어 있지 않다가 되죠. 4번이 답이죠. 안 어렵죠. 문제만 장황하게 길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TTRR, 나는 항상 TTRR을 좋아해서 TTRR.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교배하면 3대1, 얘랑 교배하면 3대1. 노래 부르듯이 불렀던 거예요. 3대1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독립적으로 계산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12번이고. 네, 13번. 인체에서 기생하는 동물 중에서 다른 문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뭐 읽을 것도 없죠. 이것만 무슨 형 동물인가? 선형 동물이고, 나머지 촌충, 디스토마, 흡혈충은 마찬가지 디스토마 같이 기생해가면서 살아가는 편형 동물이에요. 편형 동물.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 1번. 이거는 뭐 어느 교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13번은 어렵지 않게 금방 큰 거고, 그 다음에 14번에 가상의 X열성 대립 유전자를 P, 우성 유전자를 스몰 p라고 한다. 그래서 라지 P, 스몰 p. 이왕이면 A 같은 거 써주면 얼마나 좋아. PP 써놓으니까 이거 쓰기도 힘들고 나중에 헷갈리고 막 이렇게 되지. 그래서 하다가 헷갈리라고 P자를 자꾸 써서 문제를 내나 봐요. 스몰 p, 라지 p. 그런데 라지 p, 스몰 p하고 라지 p가 있는데 150명 사람 중에 플랑 섬에 포함해서 정착했다. 150명 중에서 30명은 열성 대립유전자 P의 동형접합자니까 30명은 무슨 P라는 소린가? 스몰 P가 30명. 또 54명은 우성 대립유전자에서 동형접합자. 우성 대립유전자 P에 대해서 동형접합자다. 그러니까 라지 P가 54명. 나머지 66명은 이형접합자니까 라지 P, 스몰 p가 66명. 그랬을 때 빈도 구하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스몰 p를 가진 사람은 몇 명인가?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했던 염색체가 사람의 경우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그럼 사람의 세포 안에 46개 있는데 여기에 라지 P가 있다. 그러면 다른 데는 P 있으면 안 되지. 46개 중에서 한 군데 P 있으면 다른 염색체 P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라지 P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P 유전자 몇 개 있다는 소리인가? 2개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라지 P, 스몰 P인 사람은 P 유전자 라지 P 하나, 스몰 P 하나 가지고 있다 이 소리죠. 한 사람이 상동 염색체가 2개씩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스몰 P 가진 사람은 몇 개의 유전자인가? 한 사람이 스몰 P 2개니까 30명이니까 몇 개 있겠어요? 60개. 30 플러스 30. 스몰 P. 그리고 스몰 P 30. 여기에 스몰 P 또 있네. 얼마가 되는가? 66. 이게 되죠. 요거는 54명이니까 P 54 플러스 P가 66. 이게 되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가? 126. 이건 얼마가 되는가? 54, 66이니까 8, 4, 7, 174가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는가? 그러면 열성 유전자 P의 빈도. 그래서 스몰 P의 빈도는 얼마가 되는가? 그럼 전체 얼마 중에서 300 중에서 스몰 P는 얼마인가? 126. 요 계산하면 100 하면 뭐 여기 붙었다고 치고 빼고 그러면 42 3, 2는 6, 42. 그래서 여기 0, 이거 붙었으니까 0.42가 되죠. 그래서 0.42. 2번.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걸 갖고 이제 앞에 있는 문제에서
앞에 있는 게 정신 못 차리고 났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PP, PP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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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그래서 이게 Q제곱이구나. 그래서 Q제곱이 얼마인가 봤더니 Q제곱이 몇 명이라고 했는가? 스몰 P인 사람은 30명이라 그랬으니까 전체 150. 그럼 150분의 30. 와, 이거 150분의 30.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5분의 1. 야, 이거 루트 어떻게 씌워? 해가지고 같이 멘붕 와가지고 이 루트 어떻게 씌우나 고민하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가르쳐 줬으면 이렇게 풀라 그랬어. 빈도할 때. 빈도할 때 다 가르쳐 줬으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42. 그러면 이 숫자는 뭐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뭐가 유지된다 그랬어요. 하디-바인베르크의 평형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수십 년, 수십 대를 지나도 빈도는 변하지 않는 게 하디-바인베르크의 평형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대, 수천 대. 예를 들어 단군 할아버지부터 여기까지 올 동안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에 만족한다 그러면 빈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럼 150명일 때 빈도나 15,000명일 때 빈도나 어떤가? 변하지 않으니까 150명, 15,000명 이거 해놓은 건 어떤 건가? 그러면 낚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42%가 답이 돼야 된다 이 소리죠. 다음엔 15번 세균. 세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세균의 설명 1번 세편모는 튜블린. 튜블린은 무슨 핵생물이 튜블린인가? 진핵생물이 튜블린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헤크리 생물의 453쪽에 원핵세포의 편모선물은 9+2 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며 플라젤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찾아보면 있어요. 플라젤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진핵생물은 뭘로 되어 있는가? 튜블린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벌써 답이 확실하게 1번이 나왔잖아요. 튜블린이 아니잖아요. 플라젤린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씩 끼워넣을 수가 있어요. 희귀한 거 하나씩 끼워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 고민할 필요 없어. 근데 실제로 외막에는 O형 항원이 존재한다. 원핵생물에서 O형 항원도 있고 O형 항원도 있고 H형 항원도 있고 K형 항원도 있어요. K형 항원들이 이런 항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목이 날아다니는 모양을 독일어로 H 뭐라고 돼요. 그래서 H형이라고 해주고 뭐 그런 모양이 없어서 없다 그래서 O형이라고 하고 붙인 거지 O가 뭐의 약자인가 H가 뭐의 약자인가 이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항원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또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쭉 있어요. 네. O형 1, O1, O형 2, O형 3 뭐 이것도 H형 1, H형 2에서 엄청나게 많은 항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혈전학적 구분에 이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뭐 O형이 뭐 있다 이런 건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항원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건 알죠. 이것도 알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죠. 그래서 1번 잘못됐고 그 다음에 16번 소옥시식물의 배, 배젖, 포자체의 핵상으로 오른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소옥시식물의 배, 소옥시식물이나 겉시식물이나 배는 다 몇 N인가? 2N. 그런데 배젖은 소옥시의 배젖은 3N, 겉시의 배젖은 N. 이거는 우리 뭐 교재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포자체, 포자체에서 뭐가 나오는가? 포자체에서 포자낭이 나와서 포자낭에서 감수분열해서 포자가 나온다. 포자. 수정란이 크면 수정란이 커서 포자체 뒷면에 포자낭에서 감수분열하면 포자에서 무슨 체가 되는가? 배우체에서 장낭기 거쳐서 장정기 거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 다시 수정란. 그럼 요 감수분열 하기 전에는 다 몇 N인가? 2N. 감수분열 후에는 전부 다 얼마가 되는가? N이라고 해서 고사리 같으면 요게 무슨 고사리 하나 껴있는가? 어린 고사리, 큰 고사리. 또 요거 대신 무슨 체라고 하는가? 전엽체. 소리끼라면 포자에서 무슨 체 거치는가? 원사체 거쳐서 소리끼의 본체가 암컷 소리끼, 수컷 소리끼. 이것도 내가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이거 써가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포자체도 당연히 몇 N인가? 2N. 그래서 소옥시기 때문에 2N, 3N이고
요거는 E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속시식물이라도 포자체는 포자를 만드는 몸체이기 때문에 대포자, 소포자 만들잖아요. 배낭 같은 건 대포자, 꽃가루 같은 소포자. 그걸 만드는 포자체니까 EN이죠. 그래서 속시나 겉시나 선태나 양치나 전부 다 포자체는 EN. 모든 식물. 그래서 속시만 따지지 않고 이건 모든 식물이 다 해당되고 속시만 빼지 3N. 그래서 EN, 3N, EN. 그래서 답은 몇 번 돼야 되는가? 3번이 돼야 되죠. 네, 17번. 대분의 세포가 대사작용하는데 각 단계마다 하나의 효소가 촉매로 작용해서 세종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종 생성물이 세포 발표하는 양보다 많을 경우 대사경로에 있는 효소 중에서 하나의 작용을 뭐 한다라고 했는가? 억제한다. 그러면 이러한 조절 기전하면 뭘 얘기하는가?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을 찾아서 호르몬장에서 관찰되는데 이러한 조절 기전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이거는 무슨 피드백에 의한 조절 기전인가? 그러면 무슨 피드백이에요? 억제니까 무슨 피드백인가? 음성 피드백이죠. 그러면 피드백 중에서 음성 피드백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 소리예요. 피드백 중에서. 그 피드백 현상 중에서 피드백 현상은 무슨 피드백과 무슨 피드백이 있는가? 네, 양성 피드백. 여기서 피드백은 여기다 써놓을게요. 이러한 조절 기전하면 피드백인데 피드백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이 있다. 음성 피드백이 있다. 양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 있는데 이러한 조절 기전 양성 음성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음성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 소리예요. 그 음성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배란 직전에 증가된 에스트로겐은 시상업을 저하한다. 배란 직전 낮은 농도의 에스트로겐은 FSH를 억제하지만 배란 직전에 높은 농도의 에스트로겐은 FSH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피드백인가? 양성.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 아니고 양성 피드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피드백 기전에서 옳지 않은 것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러한 기전이 아니지. 피드백 기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러한 기전에 해당도 안 되니까 니은은 안 되고 디귿번은 옥시토신에 의한 분만 조절. 그러면 옥시토신은 분비돼서 작은 근육의 수축을 돕고 그 결과 더 많은 옥시토신이 분비되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가? 양성 피드백이죠. 그럼 양성 피드백이니까 여기서 옥시토신에 의한 피드백은 우선 음성 피드백. 피드백에는 해당이 되지만 이러한 조절 기전으로는 해당되지만 옳지 않다 이 소리죠. 그래서 디귿번도 되고 리을번은 피드백이 아니죠. 가스틴에 의한 위액 분비 조절, 가스틴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그래서 피드백 현상은 기억 디귿인데 그 중에서 음성 피드백이 아니라 이 소리죠. 그래서 기억 디귿으로 문제 냈는데 이런 문제는 아주 안 좋은 문제.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죠. 실제로 이러한 기전 옳지 않은 거 그럼 4개 다 옳지 않아요. 근데 그 짧은 2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러한 조절 기전 그럼 피드백 중에서 음성이 아니고 음성이 아닌 걸 찾아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 자체로는 좋지 않은 문제, 아주 좋지 않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피드백을 4가지 해놓고 음성 피드백 2가지 해놓고 양성 피드백 2가지 해놓고 이게 좋은 문제죠. 이것도 피드백 다 피드백으로 해놓고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 이게 좋은 문제지. 이걸 억지로 껴맞추면 피드백이라고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왜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긴 있는가? 억지로 껴맞춘다면 부합성선 호르몬이 나왔어요. 그럼 칼슘 농도가 조절돼요. 그럼 칼슘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칼슘이 너무 많이 나오면 부합성선 호르몬 나오지? 칼슘이 너무 많으니까 부합성선 호르몬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음성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구태여 찾으면 무슨 말이냐면 칼슘 농도 하고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 호르몬 이름은 뭐가 되겠는가? 칼시톤이에요? 파라토르몬이에요? 그렇죠. 칼슘이 많으니까 안 나왔지. 칼슘이 적으니까 나왔지. 그럼 칼슘이 적으니까 호르몬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가? 칼슘이 적을 때 호르몬이 나왔어. 칼슘을 많게 하려고. 그럼 이건 뭐가 되는가? 파라토르몬이 되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음성 피드백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피드백을 본다면. 그래서 칼슘이 너무 많으니까 파라토르몬이 안 나왔어. 칼슘이 적으니까 파라토르몬이 나왔어. 이것도 마찬가지.
가스틴에 의한 위액 분비 조절. 가스틴이 나와서 위액이 나왔어요. 그 위액이 나오면 뭐가 많이 나와요? 위산, 염산이 많이 나와. 염산이 많이 나오면 염산은 가스틴의 분비 억제예요. 이거 보면 또 피드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피드백으로 볼 수 있는가? 음성 피드백, 요건 양성 피드백.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양성 피드백, 기억 디귿 찾아라. 이런 소리로, 이런 뜻으로 아마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드백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TSH, 분비 촉진 억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음성 피드백. TSH는 분명히 음성이잖아요. 많으면 못 나오게 하고 못 나오면 나오게 하고. 그런데 이것도 큰 범위로 보면 피드백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피드백으로 볼 수 있는가? 음성 피드백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못 나오게 하고 적으면 빨리 나오게 하고. 그런데 이것도 가스틴이 위액을 나오게 해서, 그래서 위액이 나와서 위산이 많아졌어. 염산이 많아졌으면 가스틴의 분비를 억제해. 그럼 이것도 거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으로 작용을 해서 이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기억 이것은 양성이기 때문에 억제하는 거에 관계가 없다. 이 소리가 억제하는 거에 관계가 없다. 이건 억제할 수 있으니까. 염산이 가스틴을 억제하니까. 그래서 잘못 옳지 않은 것 하면 기억 디귿이 되죠. 옳은 것 하면 니은 니을 돼야 되는데 니은 니을은 여기 없고 기억 디귿 이렇게 찾아야 되지.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썩 내 마음엔 안 드는데 그래도 음성 피드백으로 껴 맞출 수는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 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1번에 보톡스. 보톡스는 시냅스 말단의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뭐 한다라고 해야 되는가? 억제한다. 이거 우리 교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뭐냐면 신경전달 물질 뭐 도파민 나오고 아드레날린 나오고 물질 피 나오고 그런 피 나오는 문제 그 페이지에 있어요. 그 페이지 제일 위에 아세틸콜린 바로 밑에 263쪽이에요. 263쪽 제일 밑에 보면 보톡스는 피부에서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뭐 한다라고 하는가? 억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267쪽에 제일 위에 보면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 보면 보톡스 나와 있어. 그럼 억제한다. 벌써 1번 답 나왔잖아요. 그럼 2번은 아세틸콜린은 심장에서 박동수를 감소시킨다. 아세틸콜린 부교감 신경이니까 심장 박동 감소. 아세틸콜린 운동류에서 발달돼서 골격근 수축시키는 것. 아세틸콜린이고 노르에피네프린 말초신경에 있는 흥분성 전달물질이다. 이것도 문제가 살짝 말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흥분성도 되지만 노르에피네프린은 무슨 성도 될 수 있는가? 억제성도 실제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면 노르에피네프린이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은 소화기관의 작용을 뭐 하는가? 억제하니까 흥분성도 되고 억제성도 돼요. 근데 가장 옳지 않은 건 가장 옳지 않지. 이건 촉진도 시키고 억제도 시키는 거 아니잖아. 분명히 억제잖아. 근데 이건 흥분성도 되고 억제성도 되니까 그냥 가장 하면 이게 가장이지. 이건 좀 덜 옳지 않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이 아닌 것. 내가 외워두라 그랬어요. 비타민 A,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외우라 그랬어.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니까 수, B, C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가 수용성 비타민이다. 그럼 나머지 다 지용성 비타민이다 그랬고,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는가? 레티놀이라고 우리 교재에 분명히 있어요. 비타민 A는 레티놀이라고. 그래서 내가 쭉 비타민 A, B, C, D 다 영어로 써줬죠? 영어로 된 걸 다 비타민 A는 레티넬, 비타민 B는 니코틴산, B와는 티아민, 이런 리보플라빈, 피리독신 다 써줬잖아요. 그래서 꼭 외워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꼭 외워야 된다 얘기했는데 바로 나왔잖아요. 수용성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 A는 레티놀은 비타민 A잖아. 그럼 이건 수용성 아니지. 그럼 나머지 티아민은 배웠어요. 티아민은 뭐가 되는가? 비타민 B1에서 배웠어요. 배웠고 요거는 그렇게 흔한 비타민이 아니라 우리 교재에 없지만 확실하잖아. 내가 그랬죠. 확실한 걸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 이것까지 다 내가 비타민에서 비타민 A는 뭐 어느 식품에 많고 이것까지 다 하려면 이거는 가정이 되거나 또는 뭐 영양사나 돼야지 이걸 하지. 우리는 이거 다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확실하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안 들은 것 같은 말 나오면 확실하게 답인 거면 돼요. 요거는 뭔가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것도 비타민 B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라 그래요. 우린 비타민 B에서 이제 뭐 티아민이나 또 리보플라빈, 피리독신 이런 것들이 니코틴산 이런 것들만 쭉 배웠었는데 그 외에 비타민 B B12 외에도 비타민 B3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타민 B 복합체다. 이 정도 나온 김에 비타민 B 복합체다 한번 알아두세요. 알아두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게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뭐에서 섞여 나왔었냐면, 우리 교재에 있어.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뭐에서 섞여 나왔는가 하면 프로비타민인 것을 찾아야 해서 에르고스테롤 나오면서 선택지에 막 나왔잖아요. 그때 내가 풀어줬잖아. 그럼 선택지에 막 나왔기 때문에 선택지에 나온 건 서울시에서 나올 수 있다고 내가 꼭 외우라고 분명히 그때 그랬어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선택지에서 나온 거 무시하고 가지 말고 꼭 한번 인터넷 검색창에 한 번 정도 찾아보고서 나가세요. 그럼 나중에 이게 살이 되고 약이 돼요. 꼭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번은 종간 상호장애 군집 요소이다. 상리공생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요게 또 마찬가지 릴레이 4회에서 내가 상리공생이 이것저것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 4회 10번 문제에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요 균근은 균류와 곰팡이와 뿌리라 그래서. 그래서 뿌리의 뿌리털, 곰팡이 뿌리털에서 식물의 뿌리털에서 곰팡이가 여기에 살면서 식물한테는 양분을 얻어먹고 땅속에 있는 무기양분을 식물한테 주지. 그래서 식물에서 만든 얘가 광합성에서 만든 양분을 빨아먹고 땅속에 있는 무기양분을 식물의 뿌리보다 더 많이 흙 속으로 내밀으면서 땅속에 있는 무기양분을 흡수해주고 서로 도와가면 곰팡이와 뿌리의 공생체, 상리공생. 이거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의 윗속에 뭐가 있는가? 미생물이 있으니까 미생물은 서식처를 얻고 소는 셀룰로즈를 분해하니까 좋고,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효소는 동물에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일부의 세균, 미생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셀룰로즈를 분해해주고 또 미생물들은 초식동물의 윗속 장 속에서 살 수 있고 공생. 이것도 그날 설명했죠. 광합성 쌍하고 쌍변모조류. 이것도 이런 광합성해서 산호한테 주고 산호에 붙어서 살고 공생. 그런데 이거는 시계풀 포도나무하고 헬리코니우스 유충, 요 놈은 뭐냐면 이게 나비예요, 나비. 이놈은 나비인데 우선 1, 2, 3번은 다 배운 거니까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우선 4번인데 이건 나비인데 이 나비가 알을 낳을 때 시계풀 포도나무에다 알을 낳는데요. 그 잎에다가. 그럼 그 잎에다 알을 낳으면 그놈이 애벌레로 되면서 잎을 무서운 속도로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이놈은 이 잎을 갉아먹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한테 뭐 한다라고 할 수 있는가? 기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잎을 먹었으니까 먹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잎을 갉아먹으면서 하는데 이 시계풀 포도나무는 또 어떤가 할까? 자기도 그냥 그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놈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노란 반점을 만든대요, 잎에다가. 그 잎에다 노란 반점을 만들면 이 헬리코스 나비가 거기다가 알을 안 낳는데요. 왜 그러면 거기다 알 낳으면 나비의 애벌레들, 요놈들은 자기네들끼리 잡아먹는 습성이 있대요. 근데 이미 알을 낳는데 거기다가 또 알 낳으면 누가 먼저 애벌레로 되겠어? 이미 낳은 놈이 애벌레로 먼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로 거기다 알을 안 낳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잎의 색깔을 노란 반점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알을 낳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포도나무도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만들지 않는 포도나무에 알을 낳으면 그게 나뭇잎을 엄청나게 갉아먹으니까 이건 상리공생이 아니지. 갉아먹고 사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쭉 풀어보니까 아까 얘기한 갈색 지방 외에 95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쭉 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은데 말이 응용한 게 좀 어렵고 이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문제를 나랑 같이 풀어가면서 아까 그 문제 정상 초파리 나온 문제는 수능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수능형의 문제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초파리 유전 문제 그 한 문제 나왔고 나머지는 수능형의 문제는 아니고 그것만 수능형의 문제고, 그리고 하나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런데 수능형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요. 수능형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5분 이상 걸리면 안 되거든요. 한 1, 2분에 풀 수 있는 거. 그것도 정상 앙커 수컷 이것만 하면 금방 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수능형의 문제를 푼다 그러면 꼭 이게 나와서 수능형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능형의 문제를 풀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처를 하는 거죠. 미리 여러 번 풀어보면 아까 초파리 같은 문제도 금방 풀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들 제일 먼저 1번 문제가 아미노산.
거기에 얘가 없으면 가장 영향받지 않는 거 이런 건 안 배웠는데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면 비전화 극성이라는 말이 생각이 딱 나면 세트타가 생각나죠. 그럼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응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기본 내용을 탄탄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많이 풀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다 충분히 점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마칩시다.